이재명 대표님이 우리 청선 채권재단 네. 본회의도 하시기로 했거든요. 빨리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같은 디자인의 앞치마를 나눠 입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만났는데요. 이걸 두고 문명동맹, 명문결집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선 대응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이름하여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선 전 청와대 행정관 신 씨의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열렸는데요. 신 씨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방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만났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지도부가 새로 뽑혔고 그래서 예정된 일정이었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죠. 이 수사권과 맞물리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재명 대표가 걸려서 일주일 정도 수년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 방탄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예정된 일정도 일정이었지만 방탄 동맹을 한다고 수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뭐 재판 결과가 바꿔질까요? 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어떤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이 사고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들은 기본적인 관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당내의 모든 어떤 지도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연 확장이 숙제로 남았어요. 네.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친문이든 지금 현재는 비주류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민주당 내 정치적 자산들을 차곡차곡 쌓는 본인의 어떤 대권 플랜에 있어서 행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갑자기 무슨 방탄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대화 중에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의 우려를 표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고는 있으나 그냥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수준의 어떤 홍이었다. 그조차도 방탄으로 보인다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탄동맹이라는 표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썼잖아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에 힘을 합치는 듯한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결국 왜 지금 만났냐? 이런 문제 제기로 시작되는 거죠. 네.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월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위 취업 청탁으로 본격적인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본격적인 수사와 또는 1심 결과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나는 두 분의 만남은 이건 그냥 뭐 예의상 만난다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보면은 비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친문 세력들이 전부 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둥지에 다 모여 있거든요. 뭐 강금시부터 해서 전 행안부 장관 하셨던 전해철
네. 의원까지 전 의원까지 다 모여 있고 또 김동연 의원 같은 경우 호남 10번 정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DJ 생가도 방문하고 권양수 여사도 예방하고 이런 거 보면 문재인 어떤 적통, 민주당의 적통을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전 도지사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찾아와서 예방한다는 거는 서로 좀 필요성도 없고 불편한 관계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1심 선고 앞두고 있는 상황, 사위 청탁, 채용, 요 수사 이것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손을 좀 잡고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오늘 방탄동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뭉쳤다 이 말씀이네요. 김보엽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거겠죠. 문 전 대통령은 아마 이 수사의 배경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제가 2017년, 18년, 19년 정도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취재 기자를 했었는데요. 당시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에서 좀 지지자들의, 촛불 시민들의 바람만큼 속도가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쪽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 대통령이 모든 행정행위, 정치행위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되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가신 과정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정치 권력이 향방을 잘 모르지만 검찰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가족의 흠결을 남겨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기소될 만한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고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떤 혐의든 기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던 사위가 잠시 쉬니까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조를 했다가 나중에 취업해서 끊었는데 그 취업과 월급이 뇌물이다. 이거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예. 이준우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위가 지금 그냥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항공 업무에 전혀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전무이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전무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그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까? 근데 전무 받고도요. 기껏 하는 일은 공항에 나가서 승객들 오면은 관광객 오면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도되고 나서 이제 출근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800만 원 받았었고 거주 비용으로 350만 원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딸은요. 이번에 아버지 책 표지 디자인한다고 2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2억은 디자인값, 5억은 빌려준 거라 하지만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인류 디자인을 합해서요. 표지 디자인한다고 2억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 2억이 진짜 디자이너에서 받은 거라 그러면 지금 문다희 씨는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5만 대만 유명한 책 디자인해가지고요. 한 건당 그 절반 1억만 받았어도요. 지금은 뭐 건물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오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재집권 얘기도 꺼냈어요. 한번 볼까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이 나왔거든요.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반박, 주장 일단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 정당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 최근에 총선만 기억해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총선 슬로건이 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정말 무능하고 지긋지긋한 이 정권에 대해서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저는 그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빨리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한 2년 10개월 남은 대선 기간을
대선이 금방 돌아옵니다.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야겠죠.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은 뭐가 찔리는지 왜 입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재집권 안 할 생각인가요? 똑같습니다. 정당이라면 재집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잘 못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그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좀 본인 먼저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400조 부채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 합해서 600조 부채였거든요. 예.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단 5년 만에 400조 부채를 더 보태서 부채를 1000조로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다 부담합니까? 후세대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정책 28번 실패해가지고요. 주변에 벼락 거지 만들고요.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출할 기회 놓쳤었고요. 그다음에 방산 수출 기회도 놓쳤었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기회를 다시 만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량한 의도, 대통령이 나쁜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선량한 의도가 있었겠죠.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성열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 안 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두 분 다 좀 책임은 있으시다라고 좀 보이고요. 저는 저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이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에서 나라가 혼란하다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는 단일 대우를 구축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 우리 민주당 내부 똘똘 뭉치자라고 선언하시는 거다. 지금 얘기하는 문명동맹 가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고요. 네. 또 하나는 초조함의 발로가 좀 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도 법조인이시고 민정수석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들어오고 있는 요 정도 수사를 보면 이게 나한테까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내가 이제 대응은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거에서 좀 나온 말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실제 죄가 있어도 보복 수사라고 덮고 가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검찰은 이미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검찰에게 맡겨둘 수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 지금 윤 정권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용지물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쪽도 저쪽도 승복할 수 없는 결과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 오늘 특위를 하나 출범을 시켰어요. 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입니다. 특위가 아니라 대책위네요. 출범하는 그 취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검찰청 항의 방문도 예정이 돼 있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일단은 이제 지금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예.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을 하면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 집단이 됐다고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당하고 강하게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검찰 나오면 검찰 수사에 임하겠으나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보복을 하니까 깡패 집단처럼 구니까 그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좀 들리는데요. 나쁜 선생님처럼 나쁜 검찰이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저희 아버지 교장입니다. 하면 때려야 할 친구를 살살 그래 어깨 툭툭 치고 들어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앞에 문구점합니다. 그러면 피나게 때리는 것이죠. 검찰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수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잡지 않겠다.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거의 같은 형식의 조리돌림, 망신주기. 정말로 검찰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거를 바로잡겠다는 지금 특유의 강한 의지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 두 눈 뜨고 눈먼 사람 되지 말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거는 본인이 유일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독립시켜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보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지요. 왜 있는 죄를 모른 척 해야 합니까? 모른 척 해야지 그게 정입니까? 제게는 지금 그렇게 들리고요. 아마 이번에 저기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핸드폰 반납했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도 많이 걸었었는데요. 이번에 김정숙 여사 아마 조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희들도 우리 이번 검찰들도 아마 가서 방문 조사를 할 거고 똑같이 핸드폰도 반납하고 할 겁니다. 옛날 권양수 여사도 그렇게 가서 방문 조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경호상의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경호상의 규정 때문에 뭐 설명을 들으면 핸드폰에서 뭐 어떤 원격 조종 가능성도 있고 또 녹음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는 공평하게 김정숙 여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너무 그렇게 색안경 끼지 마시고 두 눈 뜨고 장님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에 따라서 엄격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단하지 말자.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검찰이 핸드폰 반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영부인들이나 이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았죠. 사면장소도. 지금 김건희 여사처럼 그 경호처에 휴대폰을 반납해야 되는 녹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사받은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권양수 여사 조사할 때 한번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찰실에 방문 조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례가 한번 있었고요. 휴대폰 반납 안 했습니다. 휴대폰 반납은 이제 선례가 되겠죠. 김정숙 여사를 이제 조사를 가게 되면은 네. 그 선례가 또 나올 거라 봅니다. 조사할지 여부를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알 수는 없으나 예. 한번 결과를 지켜보죠.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